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 고위 관료가 아닌 이상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자료들, 현상들을 통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인 것 같지만 괜찮다는 높으신 분들의 말만 듣지 말고 위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먼저 살펴보면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 한 달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패드의 행보에 따라서 환율은 변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임의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달러 인덱스의 경우 추세선의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도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원화 환율도 다시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겁니다. 대외 환경이 부정적이고 국내 환경은 더 부정적입니다. 국내 환경이 더 안 좋다는 점은 최근에 자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신문 읽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내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위기가 다가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 역시 국가 부도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과 만약에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플랜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동산 침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집값 판매 감소, 가격 하락 추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반토막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억 아파트 4억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이 기회다, 집값 반토막 났다, 2030 매수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한 바 있는데 중국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도 크게 휘청거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주목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면 상황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헝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중국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국가 부도 상황 될 듯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 부동산 자금난으로 집다만 집만 200만 채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느냐? 그럼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은 집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겠네라고 또 그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자, 그런데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부도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빚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증시에서도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은 점 제가 항상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증시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빚을 많이 깔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을 온전히 자기 돈 주고 다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부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말 그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일단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레버리지 활용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도 크게 위험 부담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또 상승했을 때 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락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기에는 죽음을 부르는 독, 올가미가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손실이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원금 플러스 레버리지에 대한 손실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점,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듯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정부 부채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진국들, 자, 기축통화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낮으니까 마음껏 퍼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비기축통화국이죠.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지 국가부도 사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데, 자, 정치권에서는 일단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특히 선거철이 있을 때마다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교 대상으로 선진국의 부채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에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진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보다 재정 건전성 악화될 경우에 거시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적으로 위험해질 수가 있다, 대외 금융 환경에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점은 가계부채 부분입니다. 가계부채, 지금 국가부채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니까 지금 100%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 가계부채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GDP 대비 100%를 넘어갔는데, G20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은 가계부채 비중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77%, 영국이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05%나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40%, 50%대,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보면은 뭐 60% 선에 머물고 있고, G20의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4%입니다. 그래서 한국 G20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가계가 빚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빚을 많이 땡겼어 가지고 자산에 빚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자산에 주로 들어가 있냐? 부동산에 많은 빚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의 67%가 지금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때 가계부채의 불실화가 불거질 수가 있고, 결국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많은 가계들이 쓰러지고 국가 부도 사태, 위기 수준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왜 문제냐?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데 왜 문제냐? 집값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 자, 부동산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집값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고,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자, 이자 부담 늘어나가지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싼 값에 팔아야 되고, 자,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쓸 돈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소비 성장을 갉아먹는 게 되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급여 450만 원에 대출 이자만 1000만 원이다. 자, 집을 팔아야 하나요? 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서 집값 상승을 기대했는데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자, 월급을 다 써도 지금 이자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을 판다고 팔립니까? 급매로 던진다고 한들, 자, 그러면은 몇 억씩 손해보고 팔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게 팔기도 힘들고, 그렇게 또 나오는 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쉽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집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게 몇 억씩 손해보면서 팔 사람 별로 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오히려 또 거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경매로 넘어가면 다
다 손해예요. 결국에는 빌려준 돈 다 못 받고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자,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결국에는 소비 침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고, 결국 그렇게 가게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기 침체,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 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상승이 좀 있었고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또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부동산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거. 자,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도 굉장히 지금 문제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의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고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부동산 하락이 나타난다면은 첫 번째로 뭐 건설 경기 위축이 나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고 이미 찾아왔죠.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해준 거 또 미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은행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급 불능 사태가 나타나서 파산에 이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결국엔 또 소비가 위축이 돼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이자 부담까지 나타나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한계 가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환 능력을 상실한다. 이자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결국에는 경매에 붙여지는 거고 은행은 또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은행, 금융권,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사람들만 피해를 보느냐. 자, 부동산 관련 업종 전체가 침체로 갈 것이다. 침체 기로에 가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사실. 자, 이삿짐 센터 가전제품 수요 감소하고 자, 중개업자 폐업하고 인테리어 업계에 침체가 나타나고 경기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으면서 경기 위축 결국에는 기업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경기 침체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자,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됐을 때 현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니까 지금 대출을 땡겨 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감소에 좀 더 주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들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가 부도 사태가 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고 만에 하나라도 올지 모르는 위기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고 가계부채 비율 굉장히 높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넘길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위기에 잘 대응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